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부터 사흘째 영남권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울산, 부산을 거쳐 오늘은 경남 지역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경남 밀양 유세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남 밀양 관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붉은 물결의 인파가 보이실 텐데요. 김문수 후보는 아직 도착 전입니다. 본격적인 유세 시작에 앞서 지지자들이 먼저 김 후보를 응원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경남 진주에서 일정을 시작해 사천과 창원, 이곳 밀양과 양산까지 종일 경남 곳곳을 분주히 누볐습니다. 오늘 일정의 방점, 경제에 찍혔습니다. 일정 시작을 시장에서 열고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다짐했고요. 사천에선 우주항공청을 찾아 자동차, 조선 등에 이어 우주항공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거듭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셔온 덕에 지금의 성장이 가능했다며 이를 이어받아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호 뱅크 관계자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게 후보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오늘 일정을 해석했습니다. 영남권 일정만 사흘째로 오늘은 부산 경남을 돌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지역이 겹쳤는데 이에 김 후보는 이 후보 일정을 딱히 고려한 건 아니라면서도 선거철일수록 지역에 오면 꿈과 비전을 줘야 하는데 민주당은 되레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가 영남권에 유독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지지층 결집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무래도 아직 수세적인 상황인 만큼 지지층을 다져 초반 기세 싸움에서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며 선거에 불을 붙이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일정 종료 뒤 기자들을 상대로 김 후보 질의응답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의 출당 탈당 문제에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거로 보인다는 관측에 자신이 들은 건 없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 유세 현장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경남 밀양 상황 살펴봤습니다. 후보가 도착하면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3당 후보들은 모두 부산 경남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부산의 해양수산부 등의 이전을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경남 지역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가덕도 신공항과 신규 야구장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동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을 찾았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대구와 울산, 구미, 포항 등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TK를 순회한 데 이어 오늘은 부산 경남 PK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서면에서 연설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자신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업들을 반드시 유치하고 부산을 해양 수도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죠.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오후에는 창원과 통영, 거제 등 경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주로 광장이나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는 시간 위주로 일정을 짰는데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에 대한 반감을 낮추고 TK와 PK 지역에서 지난 대선보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해 통합 행보에 힘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어디에서 일정을 시작했나요? 네, 어제 대구와 울산, 부산까지 TK와 PK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간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진주와 사천,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지지층 결속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진주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어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를 잇따라 찾아 우주과학기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기자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물었는데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가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이 과학기술이 없이는 미래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업체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말로만 성장을 외치는 게 아닌 산업 현장을 후보가 직접 찾아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부산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죠. 네, 어제 온종일 대구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한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부산에서만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 동래역 교차로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성균관 유도회에 방문했습니다. 면담 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가덕도 신공항과 신규 야구장 건립, 증권회사 이전 유도 등으로 부산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강압적으로 단일화는 시도하는 것은 청년층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빅텐트 합류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구장과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 연변에 있는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도 제가 새로운 공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나가고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전형적인 젊은 세대가 가장 극혐하는. 점심에는 부산대를 방문해 어제 경북대에 이어 학식 먹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엔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수 적장자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선거 초반 어느 지역보다 TK, PK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네, 끝으로 국회 소식도 알아보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사법부 청문회가 열렸죠. 네,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청문회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는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지지층 결집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대선을 20일 앞두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렸다며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이재명식 독재 정치를 알리는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 청문회로 사법부를 발밑에 두려는 반헌법적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저격총 관측 장비 등을 투입해 대선 후보 경호를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총기 관측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선 후보자 경호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인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집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사진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관련 제보를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법원 외벽 파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지법 폭동 넉 달 만에 일부 가담자들의 첫 선고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김모 씨와 20대 남성 소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법원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소 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법원, 경찰 구성원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와 소 씨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지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과 28일 등에도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공천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인지를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김 여사가 결국 불출석한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9일 김 여사에게 오늘 오전까지 검찰청사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조사일을 하루 앞둔 어제 수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서 김 여사 측은 지금 시점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줄줄이 연기했다는 내용도 서면에 담겼는데요. 이 밖에도 검찰이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처분을 결정했던 사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일과 시간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일정까지는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김 여사 측이 내비친 만큼 조사는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네, 검찰로선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상당수 확보한 만큼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김건희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정이 조율되지는 않자 저는 조사를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던 겁니다. 검찰은 사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김 여사 측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여사가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한다면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데요.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섣불리 강제 수사를 시도했다가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새로 날짜를 지정해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체포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0일 남은 대선 전국 상황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일제히 PK 지역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지금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맞습니까? 민주정당 맞습니까?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죠.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크지만은 본인이 하는 것은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자기가 스스로 발사하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면책을 위해서 모든 사고방식과 그 의회 권력을 이용하고 또 자기들 사법 카르텔을 이용하고 모든 이런 것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미 대선은 포기하고 서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거의 무조건 2등 이하를 할 수밖에 없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파란을 통해 가지고 1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고 열려있는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포퓰리즘이라든지 급진적인 정책이 우려되는 유권자라고 하신다면은 확실한 2등 후보인 그런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정말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1등 할 수 있는 후보. 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어제는 TK, 오늘은 PK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다 같이 비슷한 지역을 방문하는 거죠? 같은 지역을 가지만 서로 다른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찍 선거운동 준비를 많이 해서 벌써 경청 투어라고 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우리 자기들 진보 지지층들은 완전히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토끼는 잡아놨으니 산토끼가 있는 이제 영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TK 지역을 샅샅이 돌면서 이재명이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달라고 요구하고, 또 오늘은 부울경 PK 지역으로 또 가서 가는 곳마다 이 TK 지역에서는 또 박정희 마케팅을 했다가 또 PK 지역에 가서는 김영삼 마케팅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집토끼는 잡았으니 산토끼를 잡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영남이 보수와 김문수 후보의 텃밭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서 한 70% 이상의 지지는 나와줘야 승산이 있는데, 그동안 정말 탄핵 국면 속에서 보수가 분열하고 또 경선 과정에서 보수가 분열하고 아직 이 경선과 탄핵의 앙금이 갈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든지 간에 보수 TK와 PK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층의 결집을 해야,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중수층이라고 하는 중원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영남 지역을 이렇게 분열시켜 놓고는 안 되는 거죠. 또 그걸 알고 지금 이준석 후보는 묘하게 이제 틈새 표심을 파고들려고 같이 가다 보니까 세 후보 모두가 영남 지역에 몰리기는 몰리는데 서로 다른 속내와 계산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오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영남권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 경남 밀양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의 고장으로서 언제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애국심, 뜨거운 희생정신, 헌신정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위대한 도시 밀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아까 보니까 아기 엄마하고 아이들이 올라왔는데 우리 아기 데리고 이까지 올라오신 엄마들 또 집에 계시는 엄마들에게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밀양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밀양 자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농업도 제대로 해가지고 농업도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박상훈 국회의원님 여기 오셨습니다만 시장님 못 오시고 우리 박상훈 의원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우리 농업도 발전하고 또 나노 융합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나노 융합 국가 산단 50만 평 지정해가지고 지금 절반은 다 분양이 된 거 아시죠? 2단계 다시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박상훈 의원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 기업들 밀양으로 오도록 해서 확실하게 밀양에 좋은 나노 산업이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산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농산품, 뭐 깻잎부터 시작해서 좋은 농산품들 더 수출도 되고 국내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농업도 확실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중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한, 그중에 특히 그린벨트, 또 농업진흥지역, 각종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지방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농림부, 국방부, 국토부 모든 것이 세종시에 가 있는데 이 권한을 우리 경상남도 그리고 밀양시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지방 이전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수! 지금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하려면은 타당성 조사다, 예비 타당성 조사다, 예산 지원이다. 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것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첫째로 가장 먼저 지방의 모든 인허가권 과감하게 절반 이상은 지방으로, 도청으로, 시청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근데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제주도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2,000개 정도 이상을 다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청이나 이런 데서는 경남도 같으면 약 한 8,000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법에 한 8,000가지 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중에 경상남도는 제주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부분을 지방에 주고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도지사가 도장을 팡팡 찍어가지고 다 끝내주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는 그것을 인허가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도장을 받아야 농지 중에 좋은 농지는 지금 농지 전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전부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또 전용심의위원회에 거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경상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방은 지금 인구가 없어요.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 지금 도시로 몰려가버리고 지방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불필요한 그런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서 행정이 빨리 돼야 돼요. 지금은 너무 늦어요.
행정이 빨리 되려 그러면 저 서울까지 또는 세종시까지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창원에 있는 우리 경상남도 도청이나 아니면 우리 밀양시청에서 도장 땅땅 찍으면 끝내야지. 시청에 찍고 도청에 가서 또 찍고 서울에 가서 또 찍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벌써 1년, 2년 다 지나가 버려요. 길게 가는 거는 이거는 뭐 5년, 10년 걸려도 안 되는 게 많아요. 특히 산업단지 이런 것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오게 되면 세금을 상속세나 법인세 이런 부분을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을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세금을 확 깎아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제가 이거요 오늘 밀양 와가지고 저 사람이 괜히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 있죠?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마침 사진이 한 사람 붙어있네요. 저는 어디 가서 장가 간다 하면은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가 가서도 자기가 총각이라 그래가지고 여배우 보고도 나 총각이요. 또 나는 검사요. 이렇게 자기가 뭐 곤란한 일 있으면 내가 검사다 그래서 거짓말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김문수는 죽을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거짓말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여기 붙어 있는 사진에 있는 이 사람도 경기도지사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4년인데 저는 8년을 했어요. 경기도지사를. 이 사람이 성남시장 할 때 저는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저는 이 대장동 들어봤습니까? 잘 아시네. 밀양까지 대장동이 유명하네. 저는 수원에 가면 광교 신도시라고 있어요. 광교 신도시도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더 큰데요. 그 제가 다 개발해가 거기서 첨단 과학단지,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부터 다 그걸 유치를 해가지고 나노 연구소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판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우리나라 모든 벤처기업 중에 좋은 IT 기업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철수 우리 국회의원 하시는 안랩 이런 것도 다 판교에 와 있습니다. SK부터 판교에 많이 있고 세계적인 연구소, 파스테르 연구소, 또 미국의 GE, 에디슨이 만들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있어요. 이 GE 연구소 이런 것들 전부 제가 유치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판교 신도시도 제가 했어요. 그리고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120만 평, 대장동 4배 넘는 이것도 제가 전부 다 평택 삼성전자 외국에 나가려는 걸 그걸 제가 다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유치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유치했느냐. 땅값을 저는 땅이 그게 전부 다 농지인데 농지를 평당 46만 원 하는데 내가 공무원들 보고 1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마라. 우리는 땅 장사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기업이 외국 나가는데 외국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땅이 100만 평, 200만 평에 1달러 한 1,500원밖에 안 해요. 땅 100만 평, 200만 평. 네,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는 같은 시간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을 보여드렸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3 세 후보가 모두 지금 영남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 사실 영남 지역이 보수의 텃밭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내가 이곳이 험지라서 온 건 아니라고 강조를 했어요. 어떤 뜻이죠? 네, 우선 그 전에 한참 화면을 보셨으니까 저는 그 김문수 후보의 연설을 보면서 점잖지 못하시다, 어른답지 못하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거티브를 은근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 자랑을 하는데
본인 자랑 또한 저희들 다 행정을 해봐서 알지만 저분이 자랑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가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경기도에 있는 땅, 그것을 마치 자기 실적인 것 마냥 자기 실적은 부풀리고 상대방은 내려까고 하는데 불리한 후보가 네거티브 하는 겁니다. 지난번 3년 전 선거는 사실 양쪽 다 네거티브였죠. 둘 다 승부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 쪽은 네거티브 안 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으로 누구에 대한 비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네거티브 하는 모습 별로 어른다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 TK, PK를 방문하는 것은 험지를 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선거공학적이지 않습니까? 험지든 험지가 아니든 표를 주든 표를 주지 않든 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국토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가리지 않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메시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더 통합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과정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험지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3년 전 대선 당시에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21.6%, 경북에서 23.8%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역대 민주당계 후보 가운데에서 TK 지역에서 20%대 후반을 받은 적도 없었죠.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없었죠. 보통 20%에서 왔다 갔다 뭐 최대치가 한 23% 정도 얻은 것이 최대치였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 TK 출신 후보가 없었습니다. PK에서는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안동이에요. 그래서 가장 보수 중에 보수다라고 하는 안동, 그 안에서 또 보수다라고 하시는 안동의 유림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 아이가 이런 생각 속에서 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인간적이고 원정적인 차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벌써 2차례나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TK 출신 대통령, TK 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우면서 동시에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TK 출신 대통령이 비록 우리가 그동안 표를 주지 않았던 정당의 대표로 나왔지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힘을 한번 모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 조짐들이 이제 꿈틀꿈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는 30% 가까운, 아니면 30%는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20% 후반의 득표율을 이번에 달성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 정치개혁의 과정 아니겠는가 싶고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TK 지역,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에서 30%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도 TK, PK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우선 TK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나와도 20% 이상씩 얻습니다. 뭐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대체로 21% 이렇게. 그러니까 TK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 그 정도는 가고. 근데 저는 바람은 뭐 민주당도 TK에서 한 30% 가지고 가면은 우리 국민의힘도 호남에서 한 30%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역대 대선에서 호남에서 우리 국민의힘 보수 후보가 2자릿수를 못 얻어요. 전부 한 자릿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마 이 영남의 TK의 유권자들은 그걸 보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민주당에 열어주는데 왜 호남은 우리 국민의힘 보수에 열지 못할까, 이런 게 상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여요. 정말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도 호남에서 30% 40% 얻고 또 민주당 후보도 영남 TK에서 30% 40% 없는 그런 정치 시대가 가야 지역도 발전하고 국민 통합도 될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30%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목표로 하는데 그건 저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학위에 따라서 달렸고 또 아마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TK 국민들은 민주당이 의회 권력만 가지고도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데 대통령 권력까지 가져가면은 완전히 이거는 이재명 1인 지배체가 지배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운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하도록 이번에 만드느냐. 예. 그리고 우리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얼만큼 보수를 결집해서 안 빼앗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지난번보다 더 많이 얻을지 또 지난번이나 또 그 밑으로 얻을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양당이 유세 현장을 벌이고 있는 TK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어제 유세 도중에 과거 굴종 외교 논란이 일었던 쉐쉐 발언을 스스로 소환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미중이 최근에 와서 제2의 냉전이라 할 정도로 미중 패권의 각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본축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가능컨대 당연히 한미 동맹이 근본축이다. 중국에 대해서 쉐쉐 못할 게 뭐있냐. 쉐쉐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관계를 나쁘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무엇이 문제인 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천박한 언어 생활 알지 않습니까? 외교 관계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 국내 정치에서야 좀 그런 장난질을 쳐도 되지만은 해외 관계에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은 그건 대한민국이 국제적 신뢰관계를 크게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당시에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쉐쉐 발언을 굳이 스스로 소환한 이유가 있겠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가운데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였냐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는 굴종하고 그 나머지에는 저희가 미국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도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볼 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예쁠 수 있는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는 힘도 없는 나라가 미국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네? 기분이 나빠요.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러시아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분 나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안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러시아에는 우리 현대자동차 큰 공장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국의 경제 교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균형과 실리, 실용에 맞는 외교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한 것이고 양안 문제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쩌하면 우리가 대만 편 들어서 개입할 수도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내놓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중국과 대만과 만약에 싸운다라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크죠.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라도 곡물 가격 올라가고 전 세계 자재값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 경제적 파급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경제적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대만과 중국 또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옳고 어느 편을 우리가 들을 이유도 없다. 둘 다 쎄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친중하고 반미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대꾸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한쪽 뇌가 없는 사람들의 대꾸라고 생각해요. 친중하자라는 게 어떻게 반미하자예요? 그러면 친미하자 그러면 반중하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균형 실리 외교,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한 메시지인 것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미냐 친미냐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안보를 강화시키고 전쟁의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것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이 좀 생각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쉐쉐 발언을 소환한 건 실용 외교의 차원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외교관이다. 그리고 외교 문제를 희화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한동훈, 이준석 정확하게 짚었어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한 것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바닥까지 갔던 한미동맹을 복원시켰다는 건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미국에는 땡큐, 그리고 일본에는 아리가또 이렇게 한다고 이게 실용 외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우리하고 관계에서 이익의 크기가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쪽에 편을 들 때도 있고 어떤 쪽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은 지금 실용이라는 걸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왜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면 되지 우리가 왜 개입하냐. 근데 이 대만 해협 문제가 중국하고 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하고 대만의 문제이고 자유진영하고 대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편에 서거나 중립지대에 있을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드 때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나 사드 철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걸 CCTV라는 중국 관영 매체에 했어요. 중국에서는 관영 매체들이 난리 났습니다. 중국 네티즌도 박수치고 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한미동맹 여기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란 게 그냥 똑같은 크기가 아닌 거죠. 실용이란 것은 더 큰 이익이 있을 곳에서는 그와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명백히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얘기를 조금 심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 게 정면 승부예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다가 일본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감사하문이다 일본에. 아니 일본에 대해서 감사하문이다고 얘기하면 일본 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우리하고도 친하게 하는 실용 얘기나 하겠습니까? 완전 일본을 조롱하는 거라고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의 실용 외교라는 게 정말 뭔지 외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도 했다면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외교에서는 말 조심해라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참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거는 새겨들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기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용 외교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혹시 반론이 있으면 짧게만 듣겠습니다. 외교의 첫 번째 기분은 우호예요. 우호. 그 우호의 메시지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외교의 원칙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또 일본과 우리 역사 전쟁과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호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용 외교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이 본격화되면 꼭 터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화인데요. 3당 모두 설화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먼저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 김문수 후보와 동명이인입니다.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에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해명차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러자 출산한 여성만 여성이냐, 여성 차별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중앙선대위 유세본부 본부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배현진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이란 말을 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벤지너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약속 좀 해주시죠. 네, 최연소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만큼 가장 잘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워가지고 미래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냐? 나이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정치의 원숙기에서 하락기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화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후보와 이름이 같아서 현수막까지 내려야 했던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 네, 이 출산 가산점제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 선거운동 바로 직전에 김문수 본인을 홍보하는 프랭카드를 이제 다 떼면서 뭐 유명세를 탔었는데 이름이 같은 이유로 오늘도 또 이제 똑같은 김문수 두 분이 한쪽은 민주당 김문수, 한 분은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그 무게의 차이는 나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여성분들이 왜 여성 정책이 도드라지게 없느냐라는 이제 그 불만 어린 목소리들을 전달을 해 왔었고 그 가운데서 일부 분들이 군 호봉제를 공식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군 호봉제는 이미 거의가 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만을 말씀하시니까 그 문자로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출산 가산점이나 이런 것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개인 차원에서 그 상대방과의 어떤 그래도 답을 드려야 정치인의 도리이기 때문에 드린 건데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선대위 직책까지도 좀 내려놓고 그랬는데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 젠더 갈등 문제에 개입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또다시 젠더 갈등화 시키지 않으면서 정책으로 연결시켜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명쾌한 그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초선 의원 김문수의 실수와 대통령 후보 김문수의 실수는 그 비중이 많이 차이 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이다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미스 가락시장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 사과하셨어요. 그건 사과했고 잘했다고 봐요. 그 미스 코리아가 옛날에는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건 성을 상품화한다.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근데 저걸 이제 가락시장에 가서 우리 전통시장 어려우니까 배현진 의원 같이 유명한 분들 홍보대사로 삼았으면 좀 도움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다 이게 아재 개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근데 김문수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은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인지 우리 후보 김문수인지 몰라요. 제가 저분이 아니 어떤 사람들이 야 출산 가산점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실수해서 이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저분이 내가 저 현수막 뗄 때도 알아봤어요. 이거 본인이 마케팅한 거거든요. 지금 선거 때가 되면은 자기 개인의 정치인들이 현수막 다 떼게 돼 있어요. 안 떼면 구청에서 다 떼요. 근데 본인이 자기 현수막을 후보자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기 현수막을 떼고 이걸 자기 페북에 올린 겁니다. 그게 이제 유명세를 탄 거죠.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노이즈 했다. 마케팅인데 저분이 또 김문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실수를 하니까 저 의도적으로 계속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저런 실수들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 경쟁적으로 지금 뭔가 한 건 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앉아가지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김문수 후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요. 네, 짧게 변호해드리면 그 초선 의원 김문수 의원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맞아, 나도 알아. 네,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또 그 물어오는 그 유권자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어제 뭐 선대위직 사퇴 얘기가 나오니까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사퇴까지 했어요. 하더라고요. 사퇴까지 했어요.
네. 정신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이제 이런 때. 조심해야 돼, 예. 서로. 설화는 네, 양쪽 다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가 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조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탈당할 거란 자진 탈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내에 일각에서는 지금 이르면 오늘 선제 탈당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그 당을 나가겠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가까운 접근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설득하고 있다. 저는 뭐 그런 말들을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이 저는 뭐 오늘 좀 일어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조만간 자진 탈당할 수도 있다. 측근들이 밝힌 내용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사실은 4월 4일 날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 본인께서는 억울하시더라도 파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형사재판과 수사를 대응하시기도 벅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적을 갖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뭐 복장 의원님 계시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면에 저렇게 나오고 메시지를 나가는 걸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선거를 윤석열 때 이재명 구도로 가면은 백전백승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저는 스스로 탈당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김문수 후보께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나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속마음 속에서는 좀 탈당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치나 당 이거는 관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본인은 이제 정말 재판 대응하고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국민들에게도 정말 어떻든지 간에 비상계엄이 헌재에서 불법 위헌적이라는 걸 결론을 받아서 파면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원들에게도 사과해야 돼요. 그 추운데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대통령 만드셨습니까? 근데 5년이란 임기 채우지 못하시고 3년 만에 물러나시고 조기 대선이 열려서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고생하고 국민들이 걱정합니까? 저는 그러면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적도 스스로 정리해 주시는 게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의 탈당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당 조치를 당했던 거죠. 탈당이 아니고. 이번에도 4월 4일 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예를 들어서 사퇴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다시 그때가 오면 본인은 계엄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계엄 해제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김문수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일종의 정책을 내야듯이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이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한 권한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났으면 저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공당에서 몸담고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당에 몸담은 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거고 당연한 거고 그 스스로가 그 당에서 조치를 안 했을 때 먼저 탈당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이런 온정적인 태도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겠습니까? 인정에 의해서
출당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똑같은 자세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을 끊어야 그 보수 지지자들이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거는 보지 제가 않겠습니까? 해명을 해야 돼. 지금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박근혜 출당은 7개월 후에요. 대선 때 한 게 아니에요. 7개월 후에 한 거고, 그다음 권영세 의원은 4월 4일 날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나자마자 승복한다고 바로 한 10분도 안 돼서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판결이 나오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당 지도부가 헌재 결정을 승복하고 그리고 사과한 게 그 이후 국면을 완화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됐는데, 이걸 마치 사과 안 한 걸로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정정합니다. 네, 짧게요. 그 제가 기억을 이렇게 못하는 것은 사과다운 사과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나오면 선거에는 도움이 돼요. 민주당에는. 그런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 정치에는, 우리 민주주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동의해요. 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조치도 지금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백브리핑에서 보면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이번 주 중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내일 정식 취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뭐 당원 당규 개정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뭐 강제로 출당 의결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대통령을 설득해서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들으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대통령 쪽에 어찌 보면 안테나가 높은 분이거든요. 그 여러 사람들이 설득해서 그렇게 자진 탈당의 모양을 갖추는 게 저는 당을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 좋다고 보고요. 당에서 탈당, 출당 결정을 내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가 정리되는 부분들은 저는 그 방법은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면 이게 마찰로 가서 정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하고의 관계 문제는 이 선거의 중요한 문제를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을 촉구하는 조경태 의원이 부산 당원들의 거센 야유에 맞닥뜨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 전입시키는 것이 바라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한걸 탈퇴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날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없고 오로지 독재가 파칠 겁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재정 왕조가 될 날이 왕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분명 보수 텃밭이었는데 굉장히 선거운동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비판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를 하면서 바른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조경태 의원이 저 순환을 당하는 걸 보고 좀 직접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어렵다, 정치하기 참 어렵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 후보 교체를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여전히 책임지는 것 없이 원내대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내부 지지자들이 화가 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바로 하루 저녁 사이에 표변해서 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사실 지지자들의 질책이 제일 아파요. 정치인들은. 저는 권성동 대표가 마치 이재명 욕을 하면서 본인의 잘못한 부분을 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본인의 잘못이 면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과 단일화 내홍을 겪다 보니까 선거운동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게 우리 보수가 안고 있는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갈기 찢어지고 아직도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번에 후보 교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비판만이 아닙니다. 또 강성 우리 보수 지지층 속에는 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광장에 안 나가고 거리를 두고 대통령하고 거리를 뒀느냐 이런 데 대한 불만도 있고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이 바른 소리 해요. 그런데 늘 우리 당을 위해서는 내부 총질만 하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 속에서는 조금 밉다고 그래, 밉상스럽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좀 헌신도 해주고 그러면서 당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맨날 자기는 그냥 이 쓴소리만 당을 위해서 하고 이러면은 우리 상처받은 우리 당원들은 그 소리가 옳든 그러든 듣기 싫죠. 근데 저는 저때 제가 서문시장에서 연설을 할 때는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욕한 건 아니에요. 일부 분들이 하니까.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압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몇몇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정당 내에서는 그런 올로가 있는 겁니다. 조경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조경태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한마디 딱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아무 소리 없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당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분열상을 계속 갖고 가면 안 되죠. 우리가 한올을 이제는 수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무슨 사연일지 영상을 보고 오시죠.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게는 미안합니다. 정말 큰 짐을 안겨줬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큰 짐을 들여 미안하다고 했네요. 아스팔트 보수의 대표주자였던 김문수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깜짝 놀랐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저항도 했고. 그런데 저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사과하시오라고 하는데 저분만 유일하게 정치적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그룹에서 입보하기 시작하고 후보까지 된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볼 때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시킨 서영교 의원이 1등 공신 아니냐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지만 저 당선이 불가능하고 사고가 잘못된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큰 짐을 줬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유머러스하게 거꾸로 표현을 좀 하고 이랬는데 아유 참 씁쓸합니다. 보면서도 씁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는 추미애 의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은 서영교 의원이 맞아요. 근데 서영교 의원이 그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아니 국무위원을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국무위원 전체를 대정부 질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불러내서 총리든 하는 거지. 국무위원 다 일어나세요. 김문수 의원은 거기에 온당치 않은 거에 고개를 딱딱 든 겁니다. 한 거지. 그게 무슨 계엄을 찬성했다는 걸로 몰고 가는 거는 그 얼토안토 닦는 얘기예요. 저분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고 한데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했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거기 갔다면 반대했을 거다.
아무리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어렵게 하더라도 인내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거지 비상계엄이 웬 말이냐 이렇게 김문수 후보 하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제가 김문수라도 저는 안 일었었어요. 예. 민감한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요. 유쾌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세 현장에 자주 나오는 등장인물 바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죠. 네, 지난 11일 경청 투어를 위해 전남 강진 오감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건넨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책에 사인을 해주는데요. 다소 거칠고 직선적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덜어내려는 시도였을까요?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도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 반려동물 병원에서 다리를 잃은 유기견 치토리를 조심스레 안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꽃꽃 문수라는 강인한 이미지의 김 후보 역시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강아지만큼이나 유세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흥겨운 춤입니다.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는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허리를 현란하게 돌리는 댄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73세 고령의 김문수 후보는 로봇춤 스타일의 율동을 선보였는데요. 동작은 조금 뻣뻣했지만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유세장에서는 때론 메시지보다 제스처가 인상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강아지를 아는 손, 열정적인 춤, 어떤 장면이 과연 표심을 얻게 될까요? 네, 유쾌한 화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전국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기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오전이었죠. 어제 오전 큰 불이 난 경기 이천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는 경찰과 소방이 합동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 물류센터의 3층에서는 지난해에도 화재 신고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리튬 배터리 관리 부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불이 났던 경기 이천시에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위쪽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등 화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건물 주변에는 화재 당시의 열기로 인해 떨어진 유리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19시간 20분 만에 주불 진화는 완료됐지만 잔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창고에 물품을 보관 중이던 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현장 모습을 보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기가 끊겨가지고 냉동창고 제품들이 문제라서 지금 물건을 다 빼고 있어요. 저희 제품이 한 200억 이상 갖고 있어서. 불은 건물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물류센터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이번에는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경찰과 소방은 리튬 배터리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앞으로 합동 감식을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실화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제주 먼바다에서 우리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선원 8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특히 이번 구조는 한국과 중국 해경 간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가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를 받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주 선적 어진호가 반쯤 물에 잠겨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563km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탄 어진호가 조업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오던 중 침수됐습니다. 선박 뒤쪽 스크루 부위에 갑자기 물이 들어오며 선체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우리 해경의 요청을 받은 중국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고 선원 8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상 부근에서 중국 해경 경비함으로부터 선원들을 안전하게 인수했습니다. 이번 구조는 한중 해경이 꾸준히 유지해온 우호적 협력 관계의 성과로 분석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평소 중국 해경과 수색구조 협약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평소 협력과
신뢰관계가 빛을 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경은 침수 원인을 스크루 부위의 기계적 결함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는 16일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 명예대표는 신도들에게 이른바 영성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늘 충남 천안시 성안읍의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한때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해 천안시가 해당 지역을 우회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전북 완주군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방향 완주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17톤짜리 화물차에서 소주 15,000병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중장비를 동원해 깨진 소주병을 치우면서 1시간 정도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모두가 청문회에 불참했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참을 했습니다. 녹취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에 붙인 듯 복붙입니다.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3줄짜리입니다. 3줄짜리. 세 줄짜리, 4줄짜리.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그런 오늘 상임위를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엽니까? 예?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국민들께서 시원하다, 그거 잘 썼다 하는 의회 독재, 사법 탄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자리 상임위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제발 우리 자중합시다. 네.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는데 이유가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부의 판단 내용은 원래 기밀인 건가요? 합의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합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고 만약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가 그 사건과 관련된 청문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사유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재판에 관해서 청문회에 법관 출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곤란하고 판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냐 전례가 없다는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처리 때문인데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던 거였죠? 무엇보다도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심리를 적절하게 했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파기환송에 이르면서도 새로운 논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빠른 시간만 소요되었고 단순히 시간만 빠르게 소요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대선 개입으로 보인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즉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서는 대선 후보 등록일까지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전혀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대선에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예, 너무 빠른 심리 때문에 선거 개입이 의심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외에 청문회에 나온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1921년과 1935년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모두 다 사법 행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출석한 바 있고 네.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는데 현직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재판과 무관한 출석 여부도 국회 출석 요구에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법관 전체,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 대해서 좀 법조계는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그 견해가 나뉩니다. 예.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판결을 선고한 예를 들어서 그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반면에 예.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그동안 개혁의 바람에서 비껴나가 있었다. 이 기회에 대선 개입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만큼 일정한 개혁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개정안은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대법관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심사 중인데 헌법상 대법관 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네. 대법관 수는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다가 100명으로 한꺼번에 늘리게 되면 하급심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이 대거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하고 인사, 예산 등 여러 어려움에 따라서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심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기현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을 비롯해서 여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은 주장인 거죠.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니까 아직은 신빙성은 확인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이고 지기현 판사 측이 적절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사진도 공개하겠다는 입장까지는 나왔습니다. 예.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고 누구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부터 근본적인 근거에 대한 제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 사건을 모두 다 지기현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네.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바 있고 구속 취소는 해석에 따라서 여러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인 만큼 선례로도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여타 관련 피고인들도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재판 절차 진행도 오늘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빙성, 나아가서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이라면은 파장이 너무나 큰 거고 판사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지금 이 부분을 그럼 법원에서 아직 나온 입장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만큼 법원으로서도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지기현 판사인 만큼 법원으로서는 입장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면 사실인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재판장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 동문 카페에서의 음란물을 두고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으면 관련 의혹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 조만간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은 김용민 의원의 의혹 제기였고요. 지기현 판사 또는 법원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죠? 무엇보다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조사가 이어지면 관련 보도가 양산될 수 있고 그 자체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도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주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죄로 기소되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할 예정이라면 기소를 단행하라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검찰은 계속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응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밟게 되나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관련자들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2022년 보궐선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한 이유가 이 사안은 단순히 김 여사에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김건희 여사 혼자만으로는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예정해 두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면 조사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고 대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상당수 쌓여 있는 만큼 하루 조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정 기간 텀을 둔다고 하더라도 두세 차례 불러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사안은 공천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는 별개로 남부지검에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부지검에서는 건진법사 전 씨를 중간 다리로 삼아 통일교 고위 간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참고인 신분입니다만 검찰로서는 단순히 참고인의 신분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직자 등에게 수수하지 말아야 할 금품 등이 수수된 상황, 물론 검찰의 의심 단계입니다만 이 수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뇌물죄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금품 등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서서 일정의 이권에 따른 그 이득을 얻으려 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원조 개발 사업에 도움을 얻으려 한 의도가 있는가 아닌가. 이 사안이 검찰의 구도대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뇌물수수, 나아가서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뇌물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 남부지검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장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직까지 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출석 요구서 발부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체포영장 발부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밖에도 지금 서울고검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면 조사를 또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고검도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이후에 상당 시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이 관련자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했는데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 이후 설명에 따르면
되면 관련자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또 다른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두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존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도 일부 이해되는 부분이 살아있는 권력이 실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참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는 그동안 진술하지 않던 참고인들이 새로운 진술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포착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수사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에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났었죠.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둘 다 실형이 선고됐어요. 구속 기소되었던 김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예. 석방되지 못한 채로 남은 형기를 복역하여야 할 상황인데 첫 선고 나아가서 이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수차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향후 예정되어 있는 96명 여타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고가 된 형량은 기존의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한 절반 수준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은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수 건조물 침입이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징역 2년 이상도 선고될 만한 사안인데 네.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된 사안을 두고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피고인에 비춰보면 이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이상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이라면 범행을 부인하는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있는 첫 선고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2+2 회동 이후 관세 관련 실무 협상을 이어온 한국과 미국이 모레 제주에서 중간 점검에 나섭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에이펙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날 예정인데 관세 관련 이견을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번에는 제주에서 만납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2+2 회동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서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관세 협상 중간 점검에는 안 장관이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당초 한미는 6개가량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18개 나라와 동시에 관세 협상을 벌이다 보니 작업반 구성 여력이 없는 상황. 한미가 작업반 구성 없이 분야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0분으로 예정된 이번 만남에서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영국에 이어 중국과도 90일 관세 휴전을 타결지은 만큼 우리 측에도 속도전 내지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선을 목전에 둔 터라 미국과 실무 협의는 계속하지만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기조 아래 신중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임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서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나 조선업에서의 협력을 전략적 카드로 이용해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 협상 시한인 7월 8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의 여파가 이미 수출 급감으로 가시화하고 있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예고돼 있어서 마냥 신중하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통상장관 회의에는 에이펙 21개국 통상장관이 대거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관세 협상에 큰 장이 마련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제네바 협상 때 마주 앉았던 미국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추가談判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오늘도 5월답지 않게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6.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았는데요. 스승의 날인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19도로 오늘보다 8도, 예년보다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출근길에는 전국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일부 지역에만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이 예상되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청주 17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밑돌며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